잘 들리시나요? 네. 아, 제가 그 신부님께 강의 요청을 받고 기쁘면서도 그 어떤 강의보다 가장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정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저희가 보는 부분이 훨씬 좁고 더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영역은 지금의 여기 계신 여러 이제 신자분들과 신부님, 수녀님께서 더 잘 깊이 아시는 영역인데 제가 가서 감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저 개인에 대한 무슨 제가 뭐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이야기하려는 자리라기보다 저를 통해서 아마 하느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다. 제가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좀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아마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 이제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제가 진료실 안에서 만나는 상황, 또 그 이외에도 저 역시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뉴스들, 소식들, 또 저 개인이 겪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하는 나와 내가 이제 어떤 사실 우리는 보통 나를 이제 나의 개인적인 존재로서 흔히 많이 느끼지만 저희가 어떤 연결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또 관계 속에서 나를 살펴보는 것이 심리학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저는 요 근래 저희 현대 사회 안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좀 더 짚어보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연결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밝고 좋게 생각한 젊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동반 사망하시는, 자살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한테 뉴스에서 며칠에 한 번, 뭐 한 달 이내에 한두 번씩은 이런 소식들이, 그리고 또 이런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동반 자살 사망하셨다든가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저는 또 이제 진료실 안에서도 그런 가족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체감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거나 자기와 관련된 가까운 사람의 목숨을 해치거나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제 칼빵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커터칼 등등으로 손목과 이런 것을 이제 수시로 자해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대개 한 초등학교에서 20대까지가 가장 심한 편이고요. 다행히 그 시기를 좀 넘어가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몸을 막 상처내는 형태의 어떤 친구들,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먹는 걸 가지고 계속 뭔가 자기를 굶기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취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안 먹는다거나 막 그렇게 참았으니까 폭식을 엄청 한 다음에는 그게 이제 또 죄책감이 들거나 자기가 너무 이제 미워질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취소시키는 행동, 막 구토를 하거나, 이거 역시 사실 자해이죠. 어떤 그런 식의 자해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 불안, 고통에 대해서 술로 자신을 마비시켜서 계속해서 잠 안 오는 밤에 술을 드신다든가, 마음이 괴로우면 술을 드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의존이 많이 높아지신 분들이나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약을 의존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자살 사망률이 또 좀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죠. 이런 배경을 한번 다 같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지표들, 어떤 통계적인 수치들에 있어서도 지금 정신과 병원을 오는
그 유병률 평생에 걸쳐서 정신과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남자는 이 통계만 해도 지금 이거는 한 4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라서 3년 전 자료인데 남자분들은 한 31.7명, 여자분들은 23.5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정신과 외래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원을 포함해서요. 근데 사실 외래 진료 안에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남자분들이 좀 적고, 근데 이게 왜 통계 수치가 남자가 많냐면 이건 입원을 다 포함하는데 정신과 입원 환자의 한 70%는 알코올 의존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코올 의존, 이런 물질 의존은 또 니코틴 의존이나 남자분들이 더 많으셔서 전체 통계 안에서는 이제 남자분들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화를 참을 수가 없고 굉장히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겠는 뭐 이런 어떤 강박 증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연령대별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 그리고 그 다음이 10대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20대는 거의 100% 가깝게 그러니까 90% 정도 증가했고요. 10대도 지금 한 66%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통스럽고 내가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상태로 오는 분들이 이제 많은 상태이죠.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소식들도 굉장히 암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혐오에 따른 폭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서로 간의 이성의 성별은 좀 더 존중하고 약간 더 어려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의 세대는 굉장히 안타깝게도 서로의 어떤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과 그런 태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세대 간에도 뭐 어른 세대를 뭐 틀딱충, 연금충 뭐 하여튼 젊은이들은 무슨 하여튼 버르장머리 없고 무슨 싸가지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대립적인 구도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상태에 있고요. 어떤 이념적인 내지는 어떤 사회 경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태극기 부대와 이제 다른 반대편 쪽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서로 양립하기를 너무 힘들어하죠. 내가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발 뻗고 자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건 이제 비단 저희 나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분열된 경향,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서 품을 수 없는, 관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은 좀 더 강력해지는 세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열되는 어떤 양상들이 보이고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저희 나라 꼭 비단 저희가 미국 가거나 유럽 가서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죠. 저희 역시도 저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어떤 언어가 다르거나 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N번방이나 그 이외에도 아동 그런 이제 착취물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구조를 보면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혐오하고 혐오가 폭력과 동반되는 양상을 많이 관찰할 수 있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또 이런 바뀐 세상 안에서는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저희한테 당뇨나 고혈압이 예전에 저희 1950년대, 60년대 거의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한 60대들 되시면 약봉치가 이만해지잖아요.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가 적응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우리라는 이제 어떤 몸의 상태나 정신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ADHD 틱이 별로 없었거든요. 찾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한 반에 2~3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몸을 움찔움찔 눈을 깜빡이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하는 식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살펴보면 사람이 이렇게 원래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물이라서 많이 움직이고 어디 한 군데에 있기보다는 장소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들도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있다가 막 쉬는 시간이면 다 뛰어나가서 밖에서 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너무 이제
계속 앉아 있는 분위기죠.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뭐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으로.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석기 유전자와 동일한, 여전히 유전자는 똑같은데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죠. 자극들도 너무나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데 저희 한국이 일상이 초고속화된 아주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는 뭐 그 인터넷 느린 거 못 참잖아요. 지하철에서도 꼭 인터넷 돼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생활 리듬이 빠르죠. 그리고 인공적인 빛과 인공적인 색깔과 인공적인 움직임이 너무 저희한테 익숙해져서 이 실제 저희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다른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뭐 쌀을 씻고 뭘 하고 해서 밥 한 끼 차려 먹는 거에 따르는 시간 소요가 있었어요. 뭐 2시간, 3시간. 근데 지금은 그냥 즉석식품 사다가 30초 데워서 먹고,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더욱더 그렇죠. 게임 몰입된 친구들 보면 자기는 30분 지난 줄 알았는데 6시간 지났더라. 몰입된 정도가 틀려가지고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우리를 그런 속도로 계속 자극을 주니까 뇌가 사실 적응이 좀 잘 안 되죠. 계속 과흥분 상태로 잘 가고요. 집중하기 어렵고 이렇게 몸이 움찔움찔거리는 어떤 증상들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나라는 개념도 굉장히 넓은 거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실 우리의 이제 형성된 성격 내지는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하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특정한 성격과 어떤 특정한 반응 패턴이라는 게 보면 저희가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한테서 양쪽에서 유전자를 받죠. 반반. 그래서 반반 오면서 사실 그냥 얌전하게 붙지만은 않아요. 조금 뒤섞이고 순서가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는 다 약간의 돌연변이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일하게 아마 거의 유전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운, 또 부모 반반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닮은 새로운 존재죠. 근데 이런 어떤 생물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먹는 음식, 어머니의 기분 상태, 어머니의 움직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태아 상태에서부터 영향을 받고요. 또 태어나서도 그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의 여러 가지 돌보는 어떤 자극들, 또 얘가 노출돼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 배경을 가진 존재가 계속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이제 내 모든 조건, 생물학적 조건과 뭐 거기에 베이스로 이제 따라오는 경험이 그러니까 누적되면서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 경험을 가진 지금까지의 내가 또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서 새로 또 무언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형성된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모든 조건과 모든 경험이 집합된 이런 의식과 정서가 담긴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의 환경들이 달라지면 저희의 경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라는 존재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타잔 영화 우리가 어렸을 때 정글북으로 봤는데 이 타잔의 모델이 되는 실제 인물은 이 만화 영화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근사하게 살다가 죽지 못했죠. 사실 끝끝내 인간 문명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인간의 정확한 언어나 이런 태도들의 뉘앙스나 이런 걸 다 알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제 아마 병을 좀 많이 앓고 이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타잔에 해당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잘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셨어요. 저는 요새 이제 또 놀라게 되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서 전화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전화를 못 하겠대요. 그 음식점에 주문 전화하는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은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렵대요. 뭔가 그 기분 나쁜 반응 같은 걸 접하는 게 굉장히 싫어서 그냥 문자로 주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새 쇼핑 앱들이 굉장히 그냥
그 전혀 사람의 목소리조차 안 듣고 텍스트로만 아니면 클릭으로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직접적인 어떤 접촉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더더구나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멀리해라, 나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세상이 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계속해서 사람이 다르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또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것들이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요. 사실 우린 다 누구나 굉장히 다양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한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죠. 뭔가 타인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그렇게 뭔가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죠. 네, 다음 좀 더 이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정신의학 어떤 진단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DSM이라고 불리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진단 체계를 마련했던 것인데 처음에 1952년도에 마련됐어요. 저희가 무슨 조현병, 무슨 조울증, 뭐 우울증 등등으로 부르는 어떤 진단명과 함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증상을 얼마 동안 보이고 뭐 어떤 양상일 때 이 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 체계를 보면 계속해서 달라져 왔어요. 당연하겠죠. 저희가 계속 달라지니까 같은 진단의 틀로 인간을 진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해 오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2013년도에 제가 밑에 잘렸나 봐요. 근데 이제 DSM-5가 나왔는데 그거 역시 지금의 현대의 어떤 청소년이나 그러니까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는 데는 너무 맞지가 않아서 지금 다시 또 개정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팬데믹 상황 안에서 저희가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위생과 방역이 지금 최우선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많이 모이기까지가 엄청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위생과 방역이 최우선이 되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서로 멀리해라, 집을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분위기. 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자꾸 있으라고 하다 보니까요, 미디어 사용이 가뜩이나 많았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움직임도 더 줄고 사회 활동도 더 줄어들고, 이제 그런 직접적인 활동들, 만나서 하는 활동들, 뭐 쇼핑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거나 하는 대신에 다 이런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을 하거나 이런 것 사회가 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계층적인 어떤 그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죠. 학업에 있어서의 격차도 집에서 누군가 봐줄 수 있고 아이를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 안에서도 학업을 따라가는 것과 엄마 아빠 다 하여튼 아이를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냥 미디어에 노출돼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거나 이러고 있는 이제 집안의 아이들 사이의 차이, 또 그렇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느니 나오지 말아라 해서 이렇게 잘려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인 어떤 가치 창출이 안 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주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다. 학교도 이제 학교 안 가고 학교 가다 안 가다 점점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많아질 거고 지금의 대학이나 여러 가지 학벌 체제도 달라질 거다.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이제 혼자서 하는 거, 명상도 혼자서 하는 어떤 앱 이런 것들이 아주 등장해서 지금 뭔가 기업적인 가치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언택트라는 말이 아주 유행해서 저희 뭐 거의 언택트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크게 보면 기존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도니까 자유보다는 지금 통제하고 책임을 중요시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유를 좀 당분간은 좀 내려놔야 돼라는 것과 사이에서 균형이 다시 잡히고 있고, 이제 각자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어떤 분위기야 또 그래도 함께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는 여러 영역에서
하다못해 지금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그거를 뭔가 이윤 창출로 연결하려는 어떤 세력과 또 그것은 공익적인 것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망한다는 이런 이제 입장들의 어떤 사이에서 균형을 계속 찾아가는 중이고, 기존의 어떤 자본 중심의 어떤 질서와 인간 중심의 질서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질서가 지금 재편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참 또 세계화가 강조되다가 이렇게 집 밖에 못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지역 안에서 한 뭐 차로 자전거나 이런 걸로 웬만하면 다닐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웬만하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지역 안에서 많은 것을 활성화시키자,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다시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제 대면 대 비대면 방식의 공존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의 편리를 향한 욕구와 또 이 편리를 좀 내려놓고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연 우주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 사이에서 이제 계속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우리는 사실은 저만 해도 너 이 다음에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뭘 원해? 이런 식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원하냐? 사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대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욕망에 대해서 그 욕망을 좀 위험하게 보고 억압하거나 금기하거나 제한을 뒀다면, 사실 이제 점점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걸 가져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뭔가 세상을 다 굴러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그 선한 가치라고 오히려 여겨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우리가 좋은 제도로 보는 민주주의 제도도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 안에서, 문화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데를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뭐 초고속 어떤 지하철 뭐 이런 기차들 타고, 또 빨리 다른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인터넷 같은 것이 개발되면서 서로 실시간으로 딴 곳에 있는 곳, 아주 멀리 있는 곳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말도 굉장히 아름답게 사실 계속 이야기됐어요. 너가 원하는 걸 실현해서 너를 펼쳐라, 이런 어떤. 근데 사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제 근대 사회 안에서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할 때 굉장히 개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에서 거기에 어떤 죄송해요. 그 개념은 매우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 네가 가장 소중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해라라는 가치 안에서는 여기선 관계성은 상실돼 있었거든요. 다 너. 그래서 요새 이제 저는 걱정스럽게 보는 게, 이제 뭐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도 매우 걱정스럽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까워서 그 개 대신에 걔가 다칠까 뭐 할까 엎어질까 막 대신 치워주고 뭐 하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 개인, 그 아이 하나만을 너무나 이제 높이 띄우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다 각자 고립되어 있고 혼자로서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내가 강조돼서 자란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그 막막함 안에서 겪게 되는 것은 이런 우울과 분노와 불안이죠. 그리고 우리는 없고 다 나들이죠. 다 나로서의 이제 이런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정신병리가 발생하는 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인공이 강화된,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 추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깨끗하고 싶다는 욕구로 맨날 빨아입죠. 뭐 맨날 빨아입고 맨날 아침 저녁 샤워하고 씻고, 심지어 점점 이렇게 그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고요.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서 만찢남 이런 용어 아시죠?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뭔가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화를 그려놓고 그 만화를 닮은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사람은 자기가 창조하고 그 창조한 것에 다시 영향을 받는 어떤 그 존재라서, 그래서 요새 왁싱이라는 것도 아시죠?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털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이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솜털이 있는 것도 싫어해서 다 아주 일자로 뽑아버리고, 뭐 눈썹 정리뿐만 아니라 팔다리의 털도 다 제거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어떤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점점 더 우리의 몸을 가진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인공적으로 창출한 환경 안에서의 어떤 빠른 속도감 이런 거에 적응하다 보니까 점점 매끈하고 깔끔하고 빠르고 이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요. 점점 번거롭고 껄끄럽고 더럽고 느리고 모르겠고 이런 거는 다 취급 안 하죠.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귀찮은 존재, 거추장스러운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어떤 시대, 어떤 초고속, 어떤 속도감의 시대죠, 요새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많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엄청 잘 집중한다. 그래서 얘는 ADHD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걔가 주로 집중하는 거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뭐 이제 게임이나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거.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진짜 집중일까요? 사실 저희가 미디어를 볼 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TV 볼 때 이렇게 만화를 보면 이렇게 멍하니 아마 봤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넋 나가서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넋 나가서 있죠, 사실. 그래서 나의 능동적인 주의를 어디에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의를 빼앗기는 거죠. 어떤 미디어 내지는 뭐 어떤 영상물 이런 것들이 저희의 집중을 앗아가는 형태인데 이건 진짜 집중이 아닌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시간 경험을 굉장히 다르게 해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지금은 말하는 속도도 애들 보면 속도감이 지금의 어린애들이나 청소년 애들과 지금의 40, 50대, 60대의 말하는 그 속도가 틀립니다. 걔네들 굉장히 말도 대부분 많이 빠르고요. 뭔가 볼 때도 동영상 이런 거 2배속 내지는 이제 2.5배속 굉장히 빠르게 들어요. 저는 귀에 구별이 안 돼요. 그게 소리로서. 근데 애들은 너무나 이 빠른 속도감에 적응이 돼서 그 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2.5배속 막 이런 소리로 한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있고요. 어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느끼는 자신을 자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자존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때 원래 자존감이 이제 존중하는 이제 존자를 쓰지만 저는 먼저는 그 존재의 존자가 더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는 어떤 세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TV를 보면 제가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요새는 다 엄청 먹방, 무슨 이제 예능 이런 것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볼 때 드는 생각은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불안하고 그걸 좀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까 어떤 원초적인 본능으로 굉장히 퇴행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개별화돼서 개인적인 존재들로 쪼개지다 보니까 남하고 어울리는 능력이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나가서 남하고 놀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이 노는 걸 TV로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나와서 막 노는 걸 대신 보고 자기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을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남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같이 먹는 걸 보고 막 뭔가 그런 걸 대리 만족하고 즐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저희들의 모습들이 끈끈하고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는 점점 지금 소멸해 가고 있고 각자 도생이 강조되고 이게 너무 마치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네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청소년들도 보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있다고 대답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어울리는 애들, 뭐 이렇게 심심할 때 같이 잠깐 나가서 뭐 같이 밥 먹거나 게임할 아이들이지 속 얘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냐고 그러면 없다고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아이들만 과연 그럴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제 모여서 같이 뭐 어울리는 모임들이 있거나 만나는 분들이 있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모여서 술 먹는 술 먹으면서도 속 얘기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냥 뭔가 약간 그런 술 먹는 어떤 자리에서의 그 관계들이나 이제 어머님들도 약간 이제 그런 어울리는 분들이 있지만 자식 얘기, 남편 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실 그게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요새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우정이에요, 사실. 그 우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굉장히 고전적인 용어가 되고 유치한 애들이 무슨 옛날 얘기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이런 사회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정신분석 전공하신 어떤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와닿아서 제목을 뽑았는데 애완의 시대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위주로 뭔가를 살아가고 자기 위주로 길들이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 반려동물이라고 뭐 지금 말은 바꿨지만 거의 애완동물, 자식도 애완으로 키우고 동물도 이렇게 좀 애완, 그래서 막 그 원래 강아지가 이렇게, 이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과연 진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취향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를 길들여가는 어떤 거기서 이렇게 만족감을, 사람하고 관계는 힘드니까 그냥 내가 돌봐주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할 만한 대상을 길들이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달라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든 어떤 만화나 무슨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거를 또 오히려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외모를 그런 만화에 맞춰가는 뭐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인다든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재밌게 보는 이제 영화 중에 하나는 봉준호 감독 영화이긴 한데요. 거기에 송강호 씨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배우의 얼굴에서 약간의 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야생의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자주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제 동물 이제 개훌륭이라는 프로 있거든요, 예능 중에. 근데 종종 보는데 이분 완전 심리치료사예요. 저희가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태도, 접근하는 모습들 안에서도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지금 이런 우리가 약간 자연스러운 야생성을 잃어가면서 생명력이 쇠퇴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생명의 쇠락에는 또 이제 다른 배경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전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이건 서양의 학문에서 좀 더 강화된 분위기죠. 과학이 이걸 기반으로 두고 있긴 하고요. 뭘 쪼개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과만 해도 옛날에는, 그리고 한의원 이런 데 가면 아직도 한의원도 지금은 갈려 있네요.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침구과 뭐 이렇게 갈려 있는데 원래는 인간을 전체로 보는 거죠. 전체로 봐서 무언가를 접근하는데 이제는 뭐 심혈관 내과, 뭐 소화기 내과, 무슨 과 해서 한 내과라고 하는 것도 계속 쪼개져 들어가고, 무슨 뭐 정형외과 가도 전문이 다 나뉘고 치과도 뭐 나뉘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큰 거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것도요. 이런 우리가 뭔가 물건을 볼 때 이거 어떤 물체에 있어서도 그걸 분자, 원자, 뭐 핵, 전자, 무슨 뭐 점점점 들어가서 쿼크, 이렇게 계속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알아가는 방식을 계속 그걸 분리해서 쪼개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쌓아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으로 굉장히 지금 첨단으로 엄청 발전해 있는 세상인데 여기에 따르는 그 뭘까요? 그림자? 이런 것도 아주 짙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는 감정과 이성이 되게 조화로운 어떤 존재인데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이제 감정은 약간 위험하거나 뭔가 이성적으로 우리를 좀 이성적인 존재로 많이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아폴론은 좀 이성을 어떤 대변하는 이런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디오니소스는 좀 더 뭐랄까요? 약간 쾌락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 욕망이나 이런 것을 좀 살아가는 어떤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이성을 좀 뭔가 사랑하고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뭔가 이렇게 없어야 되는, 약간 내지는 뭔가 놀러야 되는 존재로 하면서, 문제는 이게 없어지지는 않다 보니까요. 저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게 오히려 퇴행하는 굉장히 미숙한 형태로 발현되는 이런 이제 어떤 부작용, 이런 걸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망이란 건 사실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의 어찌됐든 간에 성적 욕망이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인데, 알게 모르게 이 욕망이, 물론 욕망이란 것은 좋기만 한 것도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우리는 전체적인 속성을 자꾸 뭔가 나눠서 보는 어떤 과정 안에서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 좀 발생된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조화, 뭐 책임 이런 가치보다는 점점 현대로 오면서 내가 편한 거, 내가 자유로운 거,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치우쳐오는 세상이었고, 전체를 직접적으로 나의 온 어떤 내 마음과 몸의 어떤 감각과 다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요새 점점 갈수록
시각이나 손가락 위주의 간접 경험이나 하여튼 부분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의 질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면과 지속적인 관계가 예전에 이게 이제 전체였다면 지금은 점점 더 대면하지 않고, 또 인간관계도 제가 이제 그 만나는 아이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자기는 인간관계가 프로젝트형이래요. 그래서 느낌은 왔지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뭔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뭐가 뭐 있으면 그걸 주제로 해서 와르르 모여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지만 그거 끝나면 서로 남남이에요. 거의 뭐 연락 안 하고 그냥 별로 그냥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이제 상실된 어떤 상태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어디 언론에 나왔던 건데 뭐 20년 후에 이제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고 계속 사무실에서 컴퓨터 계속 써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3D로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게 뭐 물론 사람은 약간 뭔가 진행될 때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교정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다 끝까지 가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는 있어서 제가 만나는 중3 아이가 이미 목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매일 그 진료실에 올 때만이라도 자세를 자꾸 바꾸라고 하고 앉는 방법도 바꾸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실 안에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거나 하여튼 그분의 얘기를 듣거나 주고받는 건데 하도 안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서 저희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 그 주변에 있는 거기 무슨 초등학교였더라,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뛰고 왔어요. 그 요새 어플 중에 런데이 어플이라고 그 운동을 이제 하게 해주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성우가 목소리로 엄청 막 격려해줘요.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1분 뛰고 뭐 2분 걷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분간을 운동을 시켜주는 이런 어플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지금 깔고 나가서 선생님하고 운동장에서 뛰고 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정말 몸을 안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이런 우리가 몸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거, 이것도 저희의 생명력이 쇠락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책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건 좀 혼자 있는 시간들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고 사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같이 있는 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하철 타고 갈 때 다 이것만 보고 계신데 이제 뭐 이런 형태라든가 그러면서 사실 성인병,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우리 나이 들면서 저도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 목 디스크, 뭐 허리 뭐 디스크, 뭐 오십견 이런 거 점점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금 점점 이런 생활로 가면서 이런 병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묘하게 이런 병이 늘어나는 것과 저희과적으로 자해, 폭식, 뭐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우울, 불안, 강박, 분노 조절의 문제, 이게 늘어나는 거는 비례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점점 더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뭐 그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고 해서 이건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사느냐, 몇 년이나 고생하고 사느냐라는 것과 그 병을 앓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일찍 죽느냐, 원래 80살까지 살 사람이 60살에 죽는다든가 이렇게 이런 그 병의 대가, 일종의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요. 그 병의 대가가 가장 큰 게 1순위는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암이고, 세 번째는 선천적인 질병, 뭐 다운 증후군으로 타고 났다든가 이런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근골격계 질환, 그러니까 디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과적인 정신과 질병인데, 근데 묘하게 이게 순위도 앞뒤로 있지만요. 이 병이 이제 갈수록 사실 뭐 1900년대에서 뭐 2000년대, 2010년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이랑 정신질환이 이 늘어나는 속도랑 그 어떤 늘어나는 이제 폭이 비례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안 움직이고 몸에 병이 오는 것과 정신이 병드는 거는 서로 연관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소비 시대죠. 저도 이제 늘 반성하거든요. 제가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많이 집에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쉽게 쓰고 굉장히 쉽게 버리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 갔을 때 너무 놀란 건 그 대형 마트에
무슨 양말을 막 50켤레씩 한 번에 파는데 그때 저는 아니 50켤레 양말을 언제 신을까 싶은데 아마 그렇게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한동안.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아끼고 돌보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뭘 기워 신거나 무슨 옷을 막 이렇게 해 입는 거는 아주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처럼 생각하죠. 제가 최근에 제가 한 20년 된 셔츠인가요? 되게 좀 좋아하고 뭐 비싼 건 아닌데 제가 뭔가 추억도 있고 해서 좋아해서 이런 데가 다 달아가지고 그 수선하는 곳에 가서 그걸 거꾸로 달아 붙여달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버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왜 입냐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는 사실 무언가를 아껴서 계속해서 쓰고 유지하는 그런 감수성은 줄어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우리의 만족이 진짜로 늘었냐 하면 만족이 더 짧아졌죠.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사줘도 그걸로 좋아하는 시간은 아주 짧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원하고 다른 걸 원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보는 이제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코로나 되면서 집에 아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요. 애가 입에 붙어있는 말이 심심해 엄마 놀아줬는데 애랑 뭐하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꼭 도구가 있거나 뭘 해야 되니까 걔랑 같이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한대요. 그래서 너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도 사실 타인이나 자연이나 이런 우리의 타자도 다 사실 소비재처럼 대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이런 정서는 사실 아이들이 자해하는 거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인데 나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렇게 아픈 칼로 자기를 자해하는 게 얼마나 다른 고통이 크면 칼로 자해할 때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라는 감각 자체가 지금 너무나 비어 있고 뭔가 이상하고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충만한 느낌 같은 거를 아이들은 지금의 이제 세상은 좀 알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다 사람들 엄청 두려워하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저도 두렵긴 해요. 근데 어떤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욕망,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은 거와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완전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이제 먹고 사실 자라는 어떤 제도죠. 그리고 이런 제도 안에서 그래서 생명보다도 돈이 우선이라서 정말 그렇게 돈을 추구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니면 자기가 망가져도 그렇게 돈을 벌어야만 된다고 우리는 아주 절박하게 느끼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지금은 가족이 이제 몰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가 전 기생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부자가 보셨나요? 혹시 기생충? 네,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부자 가족도 4명, 엄마, 아빠, 딸, 아들. 가난한 집도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리고 그 더 밑에 지하 세계에 있는 가족은 자식도 없는 부부만 딱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현대사회의 어떤 풍경인데요. 문제는 이 가족이 자기 가족만 알죠 딱.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주 그 어린 아이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온갖 성대한 파티를 막 뭐 불러서 하죠. 뭐 이러고 그다음에 가난한 집 가족은 또 어때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서늘하게 들렸던 대사가 사실 이제 그 가난한 집의 딸 기정이라는 딸이었는데 그 딸이 아마 이 계략을 세워서 이제 다른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내쫓고 들어왔잖아요. 사기를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아버지 송강호가 잠시 그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뭐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을 때 그 딸이 발끈하면서 아버지, 우리나 좀 신경 써, 나나 신경 쓰라고, 막 이런 어떤 대사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요새 사회에서 요새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가슴이 좀 서늘했거든요. 그냥 일단 우리 가족이 내 아이가 잘 되면 된다는 어떤 식의 정서가 너무 이제 뿌리 깊게 이제 내려와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어떻게 될까를 사실 블랙 코미디의 스릴러 장르로 표현했지만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취약자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동 학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성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 나라가 일단 일본은 일단 간이 통계이긴 하지만 이 자살이 여성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지내는 게 당연히 우리를 굉장히 공허하고 더 우울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울한 어떤 정서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 과몰입이라든가 움직임 저하가 더 늘어나서 문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그때 한참 또래 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그 사회성이라고 할 만한 게 더 확장되는, 자기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서 좀 또래 관계 선생님 선후배에 노출되는 시기인데 이때 애들이 다 집에 있고 미디어로만 계속 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뭔가 처음에 학교를 가는 걸 그렇게 힘들어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본 아이들도 학교 왜 가야 되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 가치도 없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가면 귀찮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 성격에도 분명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이제 침체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심각해지고 중산층이 붕괴하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그냥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살아가는 중에 요새 제가 깨닫거나 느끼고 있는 지점들이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복지라는 것도 분명히 훌륭한 제도이고 이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의존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이들도 너무 의존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고 그래서 자꾸 누군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내가 무언가를 할 걸 찾기보다는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해결해줘.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의 세상은 점점 이런 죽음의 에너지가 팽창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라틴어인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어로 접해서 커타버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군이 예전에 무슨 전쟁에서 크게 패배해서 퇴각할 때 패배하고 퇴각함이라는 어떤 용어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느끼기를 그렇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물러서면서 사람이 죽고 나서 죽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뭔가 달라지는 거,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 이런 어떤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뉴스 보고 있으면 저한테 진료실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 듣고 있으면 사실 너무 기운이 빠져요. 저 자신이 막 우울해져요. 근데 그러다가도 다시 깨달아요. 지금은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변화의 기회이기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경계선에 서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깨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떤 죽음의 관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 가지 그 영웅 신화나 뭔가를 볼 때 다 한 번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죠. 한 번이 아니죠. 다들 하여튼 뭔가 어떤 다른 괴물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뭔가 전쟁에서든 뭐든 다 굉장히 죽도록 아주 위기에 몰렸다가 거기서 뭔가 다른 어떤 존재 그때까지의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자신을 열어가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을 저는 분명 정화의 과정에 저희가 놓여 있는 걸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좀 더 큰 내 가족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좀 더 넓어져야겠는데 그 큰 나로의 변화는 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볼 때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지 제가 막 이 자리에 올 때도 저 개인으로 온다고 하면 너무 떨리고 무섭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느님이라면 내가 이때 뭘 말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하느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작은 저희를 넘어서 큰 나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거 근데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봐도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욕망의 거리두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 자신도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고 사실 가서 뭐 좀 먹고 싶고 친구 만나서 밖에서 수다 떨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것 안에서 이제 그 괴로움 안에서 사실 깨어나야 되는데 괴로운 거에 그냥 괴로운 거로 있다가 참았다가 그냥 다시 해소해 버리니까 그런 이제 지금 여전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욕망을 잘 바라보고 욕망을 잘 거리를 두면서도 선하게 하느님의 눈으로 이 욕망을 잘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실된 어떤 관계와 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아마 저희 이런 어떤 가톨릭 어떤 저희의 어떤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작은 모임들부터 그 작은 모임들부터 같이 밥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몸을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서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이고 또 소비와 착취 위주의 이런 어떤 이제 관계 맺음, 내가 세상과 관계 맺고 있고 내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살림과 이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 가치 공생으로 바꿔가야 될 텐데요. 저만 해도 제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어도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어디 잘 부딪혀요. 이렇게 멍이 잘 들고 이러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 가족은 맨날 놀려요. 저를 이렇게 좀 한심하다 약간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데, 그럴 때 제가 어디 부딪혀서 멍들거나 그러면 저 자신이 또 부딪혔어 이러면서 좀 약간 짜증스러워하고 저 자신을 약간 한심해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달라진 게 제가 부딪힌 저의 무릎을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고생이다 그래서 아유 멍 많이 깊이 안 들고 잘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이지만 저를 이렇게 좀 받아주는, 뭔가 안아주는 이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봐주는 것들이 시작되니까 사실 저에게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긴 했어요. 이런 행동들로 바꿔가면서.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부딪혀서 짜증스러워했을 때 저는 저조차 저의 몸을 도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이 몸을 도구로 쓰니까 제가 멍들은 몸을 안타까워하거나 얘를 보살펴주는 마음이 아니라 짜증스러웠던 거죠. 근데 제가 도구가 아니라 제 존재 전체로서 저를 살아가고, 제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봐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니까 이 몸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아유 야 고생이다 좀 빨리 나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덜 아프고 멍도 별로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머리 아플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타인도, 저희가 자연도 좀 더 살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하지 않을까. 도구화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간접과 비대면이 늘어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직접과 대면을 잘 조화롭게 섞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의 이 모임도 아마 이런 간접과 비대면에 직접과 대면을 이제 그런 융합하는 어떤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 뭔가 섬세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의 시대에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점점 인간은 이런 인공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연성과 야생성을 잃지 않고 계속 좀 더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제가 전형적으로 많이 이러거든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꾸 제가 판단해서, 제가 분별해서 나쁜 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자꾸 이걸 이제 알아차려서, 또 저희가 하느님께서 그런 지혜의 나무를 두셨지만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를 깊이 저희가 새겨서, 그런 어떤 저에게 어떤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빠져들지 않는 어떤 태도들을 지향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중간에 약간 넘어가기 퀴즈입니다. 목이나 명치 부위가 뭐에 걸린 것 같이 답답해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뭐 초조해요.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멎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쪽 빠져서 피곤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눕고만 싶어요. 뭐 기분이 갑자기 훅 가라앉고 다운돼서 너무 안 좋은 생각 나요. 막 죽고 싶거나 옛날에 나쁜 일 생겼던 거, 이런 것만 계속 생각나요. 뭐 식은땀이 확 나면서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뭘까요? 갱년기. 네, 맞습니다. 네네네. 갱년기도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갱년기도 대표적으로 이러고요.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연결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내가 미친 짓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요. 막 뒷목에서 머리로 전기가 찌리르 흐르는 것 같아요. 손이나 팔이나 얼굴이나 막 마비되는 것 같아요. 뭐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요. 뭐 귀가 이명이 들리고 잉하고 뭐 그러면서 마음도 초조해요. 뭐 이상하게 내가 긴장되는데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쉬고 싶은데 쉬어지지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60분 만나면 한 30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명 정도의 분들은. 이게 이제 사실 공황장애 증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황장애 뭐 숨 막혀서 숨 못 쉬겠어요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이제 지금 열거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제 변이된 형태의 여러 공황 증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분들도 저한테 대부분에 와서 우울해요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적어요. 대부분 어딘가 기운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입맛이 없어요. 뭐 열이 확 뻗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의 정서라는 것은 저희의 몸에서 발생되는 여러 신호를 저희의 뇌가 통합해서 한 번에 읽어서 어떤 것이라고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거 언어에도 남아 있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기분이 붕 떴어요. 뭐 짜릿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요. 뭐 코끝이 찡해요. 가슴이 먹먹해요. 심장이 쫄깃해요. 뭐 토 나올 것 같아요. 뭐 역겹다 이런 거죠. 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뭐 멍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다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정서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의 장기와 손발, 뭐 근육 등등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통합적으로 읽어서 어떤 정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도 있어서 뭐 화가 났을 때, 공포스러울 때, 기분이 좋을 때 등등 우리 몸의 어떤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서를 그렇게 뭐랄까요, 이성으로만 접근하면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돼요. 정서는 몸에서 이제 뭔가 형성되면서 몸에서 나와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정서에 대한 표현인데 자기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고, 어지럽다고, 뭐 쓰러질 것 같다고 이런 식의 몸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어떤 망각으로부터 좀 깨어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보면 이제 빨간 알약, 초록색 알약 내밀면서 뭘 먹을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너가 이렇게 착각하고 망각의 세상에서 그냥 착각하고 살래?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좀 괴롭지만 깨어나서 이제 현실을 살래? 이런 이제 내미는 건데요. 사실 저희는 이런 깨어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각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자각해서 실질적인 존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서장애는 그 몸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서장애에 대한 연구 중에 요새 Fixed Action Pattern이라는 거를 연구하는 게 있는데, 가만 보면 저도 우울한 사람은요, 우울한 그 몸짓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눈썹이 내려가고 있고요. 입꼬리도 약간 내려가 있고요.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고, 태도가 약간 다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막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 중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물론 과잉으로 일부러 보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세나 표정이나 태도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서를 생각만으로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어느 정도의 명료한 의식의 그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정신과 안에서 요새 많이 하는 방법들은 의외로 몸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순간적으로 바로 좀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그 몸을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 뭐 아까 달리기를 시킨다든가 그거 아니라도 진료실에서 아주 짧게라도 저랑 같이 뭐 팔을 돌리자, 앉았다 일어나자, 뭐 엉덩이라도 흔들자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지루하시죠? 잠깐 기지개 좀 켜줄게요. 이렇게 팔을 있는 대로 내 팔이 하늘 어디 끝까지 뻗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펴보세요. 네, 아우 시원하시죠? 네네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살짝 달라지는 거 느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으로 정서를 접근하는 방법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한테 혼자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운 배는 계속 기운 쪽으로 옮겨가니까 생각에 빠지지 말고 움직여라. 반대로 움직여라. 너 우울하고 불안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깨를 피라. 허리도 피라. 허리 엉덩이 막 돌려라. 팔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유연한 몸짓을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진화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불안하고 이런 거요. 저희가 이제 불안의 어떤 그 기원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뭐 수렵체질하거나 야생에서 살았을 때 그 뭐 곰을 만난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되게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얼어붙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내재적으로 공포에 대한 반응이 이제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얼음땡 반응 같은 거죠. 딱 굳어버리는 어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쪼그라든다고 뭔가 돼 있어요. 몸이 뭔가 심장도 이렇게 좀 쪼이는 느낌이 들거나 답답하거나. 저희 보통 느끼잖아요. 뭔가 뭔가 걱정이 많고 이럴 때 가슴이 막 조이고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면 뭔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막 몸을 흔들고 해서 그 얼어붙은 내 어떤 몸 상태를 막 흔들어서 깨주는 거, 흔들어서 그 균형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돼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릴리즈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그렇게 무슨 9.11 테러 당했거나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에서도 한 뭐 30분 동안 뭐 30초 내지는 1분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엄청 떨고 흔들게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그런 거죠. 약을 정신과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하고 설명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도 고민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게 이제 정신과 약이죠. 약을 무섭다고들 하시니까요. 약을 먹으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안 먹겠다. 근데 제가 봐서 저도 약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봐서 이 약을 안 쓰면은 지금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되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나 뭔가가 누적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지 못한 채로 이미 아주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걸 뭐 한번 뭐 이렇게 몸 한번 푼다고 그 순간은 잠깐 풀리겠지만 이미 습관화됐어요. 몸의 패턴이 그렇게 굉장히 경직돼서 심장이 쪼이고 막 근육이 쪼이고 막 그렇게 기운이 쫙쫙 빠지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약을 일단 안 쓰고서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될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약을 복용해 보자고 하는 편인데요. 근데 약은 사실은 많은 부분 몸의 상태를 변화시켜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쪼이고 막 근육에 힘이 쭉 빠지고 막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이런 어떤 상태를 약간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편안해져요. 몸 상태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약이 뭔가 정서나 생각을 바꾼다기보다는요. 몸을 약간 밝거나 몸을 차분하게 해드려서 그 정서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드리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 언제나 이런 것이지만 약을 그렇게 나의 정신을 바꾼다, 나라는 존재를 바꾼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뭐 바꾸긴 하겠지만 그런 무서운 영역에 있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픽스트 액션 패턴이라고 해서 고정된 어떤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거를 자꾸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저희가 이런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많이 차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 연구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일부러 걸을 때도 막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왜 운동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으면 몸을 점점 이렇게 붕붕 띄우면서 걸으니까 실제 기분도 좀 더 밝아지고 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좀 업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꾸 그렇게 걸으려고는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전에는 그 집에서 자꾸 나가라 뭐 친구랑 만나라 아니면 학교를 가라 하니까 막 안 가고 안 나가고 이랬는데 하도 이젠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캠핑 장비가 엄청 가격이 뛰고 막 사람들이 밖에 이제는 막 자발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자전거도 좀 타려고 그러고 뭐 이런 반대급부의 움직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함께 무슨 이렇게 서클 댄스를 한다든가 여기 이제 젊은 애들 이제 되게 재밌게 보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 여자 청년이 이제 만든 단체인데
같이 모여서 자기 몸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생활 환경 안에서 이렇게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 단지에서 뭐 건너뛰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인다든가 뭘 계단을 오르내린다든가. 근데 이제 그런 걸 약간 놀이처럼 뭐 이런 생활 안에서의 여러 몸의 움직임에 같이 모여서 놀고 깨어나는 어떤 거고요. 그 이제 고대 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모여서 또 하는 청년들, 뭐 제가 이제 그 휴일에 가는 대안학교 아이들인데, 이 대안학교 아이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 같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더 자립적인 생활, 몸을 쓰면서 자연 안에서 살아있는 느낌, 또 내가 내 생명을 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을 좀 더 함양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 가치관, 이런 어떤 교육 방향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함께 몸을 움직이려면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팬데믹이 지나가도 또 다시 올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서울 가서 운동하고 무슨 어디 저기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 제주시에 와서 꼭 운동하고 이거보다는 사실 자기가 사는 어떤 지역 기반 안에서 멀리 안 가고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야만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는 사실 정신에서 신체로 접근하는 접근법을 많이 썼어요. 정신 분석이나 뭐 분석 심리학이나 등등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사실 신체를 많이 망각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신체에서 정신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사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도 여기 흐리게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떤 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몸으로 접근할 때, 또 정신에서 몸으로 접근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몸을 가지고만 그렇게 마음을 바꿔, 제가 움직이면 뭐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이런 것만 하면 굉장히 기계론적인 입장인 거죠. 이 몸을 움직일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뭐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자각하고 느껴서 저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제가 저를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저를 더 살려주겠죠. 또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제가 그런 어떤 그 하느님의 시선을 자꾸 깨달으면서 뭔가 상대와 몸을 통해서도 만나고, 뭔가 그 자리에 뭔가 현재에 살아있을 때, 그때 저희가 진정한 어떤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려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이니까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또 모두에게 좋은, 나와 내 가족뿐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삶을 지향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가 아니라 네가 너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넌 뭘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어? 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려면 많이 필요해요. 뭐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함께 모여 살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거를 이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사실 모여서 살기로 했어요. 18집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각자는, 저희 집이 이제 원래는 18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약간 욕심들을 부리셔서 사실 22평이 되긴 했어요. 근데 22평의 집에서 각자 살고, 가운데 이제 그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짓고 거기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세탁실, 공동 뭐 주방 뭐 이런 거 하면서 모여서 살자, 이런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실험이에요. 저도 가서 뭐 엄청 싸우고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깨어나서 저희가 자꾸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영성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라고 보여지고, 이 코로나가 저희에게 자극하는 지점은 진짜 여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영성을 잃은 물질주의 세상에서 지금 저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이러는 거 안에는 크게 두려움이 그 배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움에는 또 저희가 또 두려움을 느낄 때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초라할까봐, 뭔가 내가 무력할까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이 두려움으로 올라오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방어하느라고 뭔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거나 물질을 가지고 싶거나 무언가 그런 걸 자꾸 원하게 돼요. 나를 좀 더 어떤 무기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 메두사를 이렇게 처치한 그 페르세우스 아시죠? 그 페르세우스가 방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구리 방패였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 시대가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상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구리 방패를 엄청 아마 깨끗이 잘 닦았겠죠, 거울처럼. 그래서 그걸 비춰서 보고,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보면 왜 돌로 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안 보고 방패에 비춘 메두사를 보고 이렇게 처단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저희라는 개인적인 나라는 존재로서는 어떤 큰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직접 맞닥뜨려서 상대할 힘이 사실 그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작은 나로서는요. 근데 그 큰 나가 된다는 거, 이것은 사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성의 방패가 없이는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리 방패를 통해서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을 통해서 저희가 맑게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셨죠. 그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알고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깨어나야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 개인으로서 받은 상처, 수치심, 죄책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격, 내 성격이 나 아닙니다. 또 내가 받은 상처,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느끼는 수치심, 죄책감, 내가 지은 잘못들이 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작은 나로서 이렇게 겪어간 어떤 과정에서 내가 입었던 옷이나 내 옷의 어떤 무늬나 모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닮게 지으신 어떤 존재이죠.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것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또 우리가 고마운 어떤 이들로부터, 아니면 때로는 내가 싫거나 미운 이들로부터도 받은 것, 이 모든 어떤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느님의 어떤 것을 전달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안에 흘러가는 여러 이야기들, 나는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어땠는데, 어떤 옛날에 왕따를 당했고 누가 날 싫어했고, 이런 어떤 내 스토리들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학이 예전에는 너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집에서 어떤 엄마 아빠한테서 이런 얘기를 많이 집중했는데, 사실 여전히 그건 다뤄요. 왜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건 어떤 토대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그 프로이드의 어떤 심리학은 굉장히 비관적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성욕과 공격성이 본질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억제하거나 조절하기 바빠요. 답이 안 나와요. 맨날 서로 상처 주고 받거나. 그래서 거기 있지 않죠. 저희 본질이 당연히. 그런 어떤 것에 깨어남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느님 혼자서 세상을 지으실 수 없고, 저희의 참여로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이웃과 자연과 이 우주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소한 것이지만 함께 행동하면서 키워나가는 영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나라는 거. 근데 이것은 작은 나를 벗어나는 나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자 통로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라는 통로, 나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과정이죠. 나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 또 습관화된 내 생각과 감정과 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뭘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혼자 우울해하고 상처받고, 저 잘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꾸 알아차리고 이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 습관을 바꿀 때, 에이, 난 또 이러고 앉아있어. 정말 짜증나, 한심해. 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고 안아주면서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호기심과 연민과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작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요.
또 내 안에 어떤 고유하고 아름답고 선한 온전함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실로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나를 통해서,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육신에 깃든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고 타인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나와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